어떻게 그럼 습득을 하게 되신 건가요? 일단 저는 2008년에 베트남을 처음 들어오게 된 계기가 아버지가 여기에서 사업을 하셨었어요. 그랬는데 처음에는 원래는 잠깐 여행으로 올 생각이었거든요. 제가 원래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음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베트남에 잠깐 들어와서 쉬었다가 원래는 프랑스 쪽으로 유학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버지가 사업을 베트남에서 하시다 보니까 베트남에 잠깐 오면서 이것저것 많이 구경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좋은 계기로 사실은 그때 당시에 20살짜리 여자애가 튜바라는 큰 악기를 2대나 갖고 들어오다 보니까 이 공산당 여기에서도 좀 관심을 가졌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무슨 좋은 기회로 호치민 시향에서 연락이 좀 왔었었고 그래서 이제 오케스트라에서 단원으로 근무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사실 베트남어를 못하다 보니까 조금 처음에는 어려움이 많았었죠. 일단 그렇게 처음에 베트남에 좀 서로 좀 오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베트남어 자체 메리트나 혹시 뭐 매력이 있다고 매력이 뭐라고 보세요? 일단 제가 처음에 말했을 때 호치민 시향에 딱 들어갔는데 베트남어를 못 알아들었다고 했었잖아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영어를 말해도 성조를 넣더라고요. 네. 사실 그래가지고 일단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아 이런 성조 언어가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지휘자의 말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베트남어를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보니까 베트남어는 육성조가 있고 뭔가 인토네이션이 있고 억양이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조금 습득하기가 어려웠지만 사실 나중에 제가 차차 배우고 나서 지금 강사가 돼서 딱 보니까 베트남은 사실 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우리나라에 비해서 땅덩이도 크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베트남어를 만약에 사업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취업용으로 자격증을 따신다거나 한다라고 하면 네. 베트남어를 배워놓고 나면 이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소통이 될 수 있고 무조건 한국어만 해가지고 베트남 사람들이랑 소통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어를 배움으로써 조금 같이 소통하는 데가 더 좋은 것 같고 아무래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땅덩이가 크고 베트남 사람들이 워낙 손재주가 또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이 사람들과 같이 베트남어를 이제 배움으로써 베트남어가 조금 소통이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베트남어를 가르치는데 한국 사람 이렇게 티칭할 때 어려운 일이 있나요? 당연히 어려움이 조금 있었죠. 처음에 지금도 물론 있지만 일단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어를 배울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성조거든요. 예를 들면 똑같은 알파벳 MA예요. 마라는 표현. 근데 여기서 육성조가 있으니까 마 이거에 따라서 다 음이 달라지고 뜻이 달라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배울 때 일단 성조의 음을 못 찾는 거. 그러니까 그 음을 찾아주는 거. 그러니까 어렵다라기보다 같이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 그런 티칭 방법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어를 가르칠 때 성조의 음을 찾아주고 그 사람의 약간 음 높이에 따라서 베트남어를 이렇게 말하면 쉬워요, 저렇게 말하면 쉬워요, 이런 부분. 또 다른 거는 사실 베트남어는 동의어가 상당히 많은 언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어떠한 알파벳이나 어떠한 단어에서 어떤 거는 이 뜻인데 어떤 것은 저 뜻이 나기 때문에 이럴 땐 이렇게 써야 되고 저럴 땐 저렇게 써야 된다. 이런 것들을 조금 알려줄 때 조금 헷갈려하죠. 동의어가 많은데 이 동의어에서 그러니까 뭐가 이게 다른 거라는 구분하는 방식이 그쵸, 성조라는 거죠. 그쵸. 네. 그리고 그러니까 그 뭐냐 그 문법에서도 저 뭐냐 이게 그 문법에서 그 고리걸 해가지고 조사나 이런 게 그쵸. 네, 베트남어는 고리버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처럼 읊는 이가가 많지 않잖아요. 물론 있어요. 뭐 의라던가 이런 식으로. 하지만 그거를 쓰는 게 우리나라처럼 복잡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베트남어는 문법이 어려운 게 아니라 발음이나 억양, 어조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그걸 습득할 때 조금 헷갈려하는 부분도 있죠. 그럼 베트남어를 좀 쉽게 배우는 방법 가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절대적으로 배우는 방법 중 하나 그냥 단어를 많이 외우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데요, 사실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게 있어요. 무조건 저한테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선생님 저 회화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일단은 베트남어를 잘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그 음을 기억해야 되거든요. 많이 듣고 많이 따라하고.
정말 그거를 무슨 뜻인지 몰라도 그 억양의 느낌을 따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어를 진짜 많이 외우기는 해야 돼요. 왜냐면 단어를 모르면 대화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나서 사실 베트남어는 고리버기 때문에 단어를 연결만 시켜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억양과 발음만 잘하고 그 다음에 단어를 제대로 외운다면 좀 회화하는 데는 그래도 큰 무리가 없을 수 있어요. 그냥 뭐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런데 그러면 이 베트남어를 배우면은 뭐 다른 언어를 좀 배우는데 유리한 점이 있나요? 그거 진짜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베트남어 강사를 하면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몇 가지 있어요. 선생님, 베트남에서 맨날 쌀국수 드셨어요? 두 번째, 선생님, 베트남어 선생님은 영어도 잘하나요? 이 질문 진짜 두 가지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일단 두 번째를 말씀드리면 저는 영어를 잘 못해요, 사실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약간 영포자 느낌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영어는 약간 동사의 변형이라던가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사실 베트남어 같은 경우에는 단어만 외워주면 딱 연결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그런 부분이 좋았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배우기가 조금 더 습득하기가 조금 더 괜찮았던 그런 거였고. 그 만약 그냥 그 영어 말고 사실 영어는 사실 영어랑 베트남 별 관계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베트남어를 습득을 하면은 좀 중국어나 이런 거 습득하는데 유리하다든지 아니면 캄보디아어를 습득하는데 유리하다든지 그런 게 있나요? 사실은 제가 삼성에서 강의를 좀 오래 했었거든요. 삼성에서 하시는 분들은 일본어나 중국어를 정말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사실은 베트남어를 습득했을 때 중국어가 조금 더 수월하다는 들었어요. 근데 중국어를 공부하고 베트남어를 하니까 더 어렵다 이런 얘기는 좀 들었거든요. 그 이유가 중국어는 성조가 4개고 베트남어는 6개잖아요. 그 성조 2개가 차이가 좀 많이 난다고는 해요. 대신 약간 조금 그래도 비슷했던 점은 뭐냐면 베트남어도 한 70% 정도가 한자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예를 들면 한국이라고 하면 베트남어로 한국이라고 하고 중국이라고 하면 한국 이런 식으로 성조가 좀 다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메리트가 있다고 해요. 그런 부분은 메리트가 있다. 근데 뭐 그러니까 그 외에는 뭐 태국어나 뭐 이런 거 그렇죠. 태국어나 그런 것까지는 그쪽까지는 전혀 관계는 없기는 해요. 일단 사실. 근데 강사 직업을 이걸 어떻게 고르시게 됐나요? 직업적인 목표가 혹시 있었나요? 제가 딱 귀국을 하고 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저도 20대 막 초중반이었고 취업을 해야 되나 뭐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하던 찰나에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게 베트남어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삼성이나 뭐 대기업 쪽에서 그런 베트남어 강사 구인구직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우연찮게 강사 직업을 했는데 제가 강의를 딱 하는 순간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면 제가 신치아오가파 아니라고 했는데 그거를 따라하고 내가 성조를 알려주는데 그거를 같이 막 따라 노래 부르듯이 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 이거 제대로 한번 해봐야지 해가지고 제가 대학원도 진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원도 처음에 진학을 하려고 했던 생각이 없었는데 강사 직업을 하다 보니까 내가 더 많이 배워야 내가 더 많이 알려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제대로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대학원도 다니고 강사 직업을 통해서 제가 학생들한테 베트남어를 알려주지만 저는 또 학생들한테 베트남에 대한 미래라던가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갖는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 더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강사로서의 직업이 너무 만족스럽고 제가 만약에 그때 당시로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또 해볼래요? 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또 강사를 선택할 것 같아요. 오픽을 주로 중심적으로 가르치는 건가요? 그러니까 주로 중심적으로 가르치는 게 어떤? 저는 주로 회화 위주의 수업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베트남에 살았을 때도 베트남 사람들이랑 소통을 하고 말하는 거에 조금 더 달란트가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어떻게 말하면 좀 더 자연스럽고 이렇게 말하면 너무 구어체고 너무 문어체고 이런 것들을 조금 구별해주는 수업을 잘 하는 편이었고요. 제가 오픽을 중점적으로 했던 이유는 사실은 오픽이라는 시험은 영어에서 굉장히 유명하지만 베트남은 2018년 10월에 처음 생겼어요. 그 전에는 OPI라는 시험이 있었거든요. 근데 왜 한국에서 OPI나 오픽을 자주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 삼성 같은 대기업에서 자격증 시험을 보고 주재원으로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직원을 훈련을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래서 보통 OPI나 OPIG을 많이 선호하는 자격증인데 OPI는 회화를 보는 시험이고 OPIG은 질문을 듣고 예를 들면 자기소개를 해보세요 라는 그 AI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듣고 내가 쭉 얘기하는 시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주제를 듣고 내가 그 주제에 대해서 방대하게 이야기하는 시험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OPIG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짧게 말해서는 등급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최대한 많이 이야기를 하고 내가 단어를 많이 알고 문법을 알고 회화를 할 줄 알아야 좀 알기 때문에 OPIG 시험 자체는 총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10단계가 제일 높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레벨에 그 이름이 있기는 한데 제가 쉽게 그냥 1단계에서 10단계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보통 한 5레벨, 6레벨 정도까지만 해도 회화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OPIG 중심으로 그러니까 제가 대기업으로 많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 OPIG 수업을 좀 많이 하게 된 케이스예요. 저기 강의 방법이나 이렇게 지향하시는 방향이 혹시 있는지 회화를 가르친다는 거는 특히 강의 부분에서 뭐냐 좀 학생과 인터랙션이 좀 중요한 편이에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혹시 뭐 어떤 방법을 지향하는지 학생 만족도가 좀 높은 편이라고 보시나요? 네. 외국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회화라고 봐요.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너무 그냥 막연하게 회화요 라고 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 외국어를 공부할 때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영역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회화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같이 교류하고 소통하고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제가 강의를 할 때 그냥 책으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제가 교재 책을 9권의 저서가 있어요. 한국에서 그동안 쓰면서. 근데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이야기를 해요. 교재는 우리가 공부하는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다. 우리 학생들은 항상 그게 있어요. 교재 한 권 떼면 내가 초급됐다고 생각해요. 교재 2권 떼면 중급됐었고 3권 떼면 나 고급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재 하도 중요시해가지고 그쵸. 교재를 그러니까 먹으면서까지. 그렇죠. 근데 사실은 교재는 내가 공부하는 수단이고 회화를 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게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강의를 할 때 교재 자체를 너무 믿지 말라고 제가 교재를 썼지만 교재에 내가 이거를 끝냈다라는 거의 목표가 아니라 이 교재 안에서 그 단어를 내가 활용해서 말할 수 있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항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할 때도 저는 그냥 수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끼리 2인 1조든 뭐 3인 1조든 아니면 그룹으로 만들든 아니면 저랑 그러니까 완전 입문반에서는 힘들더라도 초급반에서부터는 항상 프리토킹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밥 먹었어? 나 안금 튀어. 뭐 아니면은 너 공부했어? 나 안금 튀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리고 속도 같은 경우에도 입문반에서 보면 뭐 안금 이렇게 천천히 하는데 사실 이렇게 하면은 저는 학생들한테 말해요. 나중에 베트남 가면 이거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왜냐면 아무도 베트남 사람들이 안금 튀어 이렇게 천천히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거잖아요. 그 저기 테이크처럼 말하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쉐도잉을 좀 많이 하라고 해요. 그래서 약간 그 속도를 빠르게 얘기하고 회화를 연습하고 이런 식의 강의로 조금 진행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아까 학생 만족도를 얘기하셨는데 제가 제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기는 부끄럽지만 최근에도 제가 삼성에서도 수업을 했지만 거의 뭐 95%, 6% 어떤 반은 100%도 나오고 막 이랬거든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증빙 자료를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반대가 베트남 분들한테 한국어 가르치는 일도 해보셨나요? 네, 이게요 제가 제가 대학 다닐 때였던 것 같아요. 대학 다닐 때 어느 날 제가 사범대를 나왔거든요. 교수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뭐 알바 같은 게 있대요. 그래가지고 저는 관심이 없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처음에. 왜냐하면 덜컥 겁이 나잖아요 괜히. 그랬는데 그렇죠. 한국어를 가르치는 좋은 기회가 있다라는 거여서 그럼 해볼게요 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기관 이제 사범대 거기 안에서 기관에서 베트남 친구 한 3-4명 정도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 뭐였냐면 엄마 아빠가 베트남 사람인데 아예 처음부터 캐나다나 미국에서 거주했던 애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영어는 잘하는데 베트남어를 하나도 못해요 처음에.
뭐 그래가지고 일단 한번 가르쳐 봤었고, 또 다른 반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애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가가지고 처음부터 이제 기영린을 가르치면서 한번 해봤었었죠. 그랬는데 제가 딱 한국에 귀국했을 때는 오히려 한국어를 배우는 베트남인들이 많지는 않았는데 지금 현재는 너무 많은 거예요.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이렇게 한 번씩 좀 알려줬었어요. 한국어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알파벳부터 한번 해보고 같이 했더니 또 곧장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은 베트남어로 하고, 그 다음에 또 가르치는 건 한국어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베트남어 가르치는 경험이 훨씬 더 많기는 하죠, 오히려. 근데 제가 한국어 쪽에도 관심이 많아서 이제 그쪽으로도 조금 한번 교육을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Chào các bạn, mình đang ở chợ Bến Thành này. Lúc nãy mình đã mua sắm rồi, nóng quá cho nên là mình đang uống nước chanh này này. Nước chanh này tiếng Hàn gọi là gì không? Nước chanh tiếng Hàn là lime juice. lime juice. 그 한국어를 이제 그 베트남분들 가르칠 때 베트남분들 어려워하는 이런 거는 너무 많아요. 받침. 한국어에서는 받침 발음. 그리고 한국어는 문법이 너무 어렵잖아요. 복잡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베트남에서 그냥 디 한마디만 하면 되는 이 가다가 가다, 갔어요, 갔을 거예요, 뭐 가실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존댓말, 반말 이런 게 조금 많이 문법을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 문화 차이를 좀 많이 느끼겠네요, 그거 배우면서. 좀 그런 것도 있죠, 아무래도. 예를 들면 뭐 문화 차이라고 하면 인사하는 방법부터 약간 사실은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뭐 안녕하세요도 고개만 깠다, 신장 약간 이렇게 가볍게 한다면 사실은 한국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수그리고 인사를 하죠. 90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그쵸, 약간 그런 예의적인 부분. 제가 보통 회사에서도,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도 베트남 사람들을 보낼 때 꼭 문화 특강을 해달라고 해요. 그리고 제가 한국어를 가르칠 때도 학생들한테도 이런 문화가 있어 이렇게 알려주면서 같이 수업을 하거든요. 문화 특강은 뭐 어떤 내용을 하세요? 예를 들면 일반 문화 같은 경우에는 뭐 명절에 이제 일반적인 문화, 아니면 옷을 어떻게 입고, 아니면 화폐는 어떻게 되고, 날씨는 어떻게 되고, 교통은 이렇게 되고, 언어는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존댓말과 병어와 뭐 반말 이런 차이점들도 다 문화잖아요. 음식 문화도 그렇고. 뭐 그다음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베트남은 조금 더워가지고 낮잠 시간도 살짝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알려주고, 약간 한국 사람한테 얘기할 때랑 베트남 사람한테 얘기할 때 문화 특강이 살짝 다르기는 해요. 그리고 혹시 그럼 미래 계획은 좀 어떻게 되실지 알 수 있을까요? 미래 계획, 사실 지금처럼 꾸준히 열심히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잘 강의하고 싶고요. 제가 베트남어 교육을 지금 10년 넘게 해왔지만 이 직업을 계속해서 갖고 가면서 이제부터는 베트남 사람들과도 소통을 하면서 한국을 조금 더 알려주고, 한국에 대한 문화에 관련한 것도 좀 알려주고 싶고. 제가 사실은 베트남어를 강의를 할 때 좀 인상 깊었던 학생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런 인상 깊었던 학생들은 베트남에 있는 이제 와이프를 이제 같이 결혼을 하는 거죠. 베트남 와이프를 이제 결혼을 했는데, 남자분들이 베트남 와이프한테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본인도 베트남어를 배움으로써 이제 와이프에 대한, 그러니까 와이프 나라를 조금 알고 좀 공부하려고 했던 그런 분들이 좀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가 앞으로는 요즘에는 국제 결혼이 워낙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한 수업도 따로 만들거나 그런 문화적인 것들도 조금 같이 소통이 되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베트남과 한국이 좀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조금 더 하고 싶어요. 앞으로 더 열심히. 마지막으로 혹시 독자님들 감사합니다. 신짜오 베트남은 진짜 너무 오래되면서도 굉장히 권위적인, 그리고 굉장히 그리고 우리 한인 교민분들과 같이 이렇게 잘 어우러진 잡지 중에 하나잖아요. 왜냐면 저도 이걸 계속 보면서 있었어요. 신짜오 베트남을. 왜냐면 베트남에 있을 때에도.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할 때도 보고, 정보를 구할 때도 보고, 심심할 때도 보고. 그렇기 때문에 신짜오 베트남은 저도 굉장히 친근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신짜오 베트남에 이렇게 인터뷰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앞으로도 저도 그리고 우리 신짜오 베트남도 같이 성장해 나가면서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